안녕하세요. 네, 장애인 복지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찍고요, 유튜브에 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는 분들한테 추천을 했어요.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하니까 와서 구독하기도 눌러주시고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더니 보시는 분들이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소리가 울린다, 아니면 너 얼굴이 그 모양이라서 여자 구독자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네요. 환경이 조금 마이크가 좀 울리는 것 같긴 하고요. 카메라 초점이 흐려지는 것은 내가 위에 단자를 잘못 만졌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이 됐는데 조금 울리는 감이 있긴 하네요. 그리고 페이스는 어차피 복면가왕처럼 뭔가 다른 것을 덧입기 전에는 변경 불가. 그래서 딱 제가 좋은 방법을 하나 찾았어요. 여러분들 플레이 눌러놓고 화면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거야. 얼굴 보지 않고 목소리로도 충분히 여러분들 수업 따라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만의 방법으로 같이 수업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장애 범주와 장애인 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법이 언제 만들어졌다 그랬죠? 언제요? 네, 1981년에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죠. 처음에 장애자 복지법이 만들어지고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만들어지고 장애 판정을 실시되면서 장애 유형이 몇 개로 시작이 됐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나요? 혹시? 네, 5개.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지체, 이렇게 5개의 영역으로 장애 유형을 분류화했었어요. 자, 이러던 5개의 장애 유형이 1999년에 바뀐다 그랬죠. 몇 개로 바뀐다? 그래요, 10개로 바뀐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처음에 5개에서, 그러니까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이 5가지 유형에서 내병변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 이렇게 5가지가 추가로 반영이 됐죠. 그래서 총 장애 유형은 10가지가 됩니다. 자, 1999년 10가지, 시행은 2000년부터 됐겠지만 99년 10가지로 바뀌고, 이게 또 언제 바뀐다 그랬어요? 우리 장애인 복지론 공부하면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언제 바뀌냐면 2003년 7월 2차 확대가 돼요. 추가로 몇 개가 늘어나요? 그래요, 또 5가지가 늘어나요. 그래서 처음에 5가지, 그 다음에 추가로 5가지, 1차에 추가로 5가지가 늘어나서 10가지가 되고, 다시 2차로 추가에 5가지가 늘어나서 15가지가 되죠. 2차에 늘어난 장애 유형은요, 호흡기 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장애, 간질장애, 이렇게 어떻게 된다? 15가지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총 장애 유형은 몇 개다? 15가지다. 그리고 분명하진 않아요. 분명하진 않으나 제 예상으로는 우리나라 장애 유형이 조만간에 몇 가지가 더 추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의 정황을 봐서 충분히 그럴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상할 수가 있고요. 이 장애 유형 15가지를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다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 신체 장애와 내부 기관 장애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눌 수가 있고, 다시 신체적 장애를 어떻게 외부 신체와 내부 기관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에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한번 사진을 배경으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네, 어쨌든 보이신다라고 가정해서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누는데,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 신체 기능 장애와 내부 기능 장애, 기관 장애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15개가 이렇게 적어도 하위 영역, 3개의 하위 영역으로 나누겠죠. 그 다음에 정신장애도 나눈다 그러면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로 또 나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장애 유형이 몇 개에서 몇 개로 바뀌었죠? 5개에서 10개로 바뀔 때 거기에 그 10개 안에는 발달장애라는 장애 유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시 15가지로 바뀔 때는 뭐가 없냐면 발달장애가 사라져요. 무슨 말이냐? 라는 거죠. 교수님 그 무슨 말이에요? 네, 10개 유형에서는 분명 발달장애가 장애 유형 중에 하나로 딱 있었는데 15가지로 바뀔 때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발달장애라는 장애 유형은 사라지고 그 안에 어떤 장애가 들어가냐 하면 어떤 장애가 들어갈까요? 자폐성 장애라는 것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발달장애가 뭘로 바뀐 거예요? 자폐성 장애로 바뀌었고, 여러분들 참 우리나라 웃겨요. 그죠? 10개 발달장애라는 것이 분명히 장애 유형에 있었어요. 그런데 2003년에 뭘로 바뀌어요? 자폐성. 2003년이 아니라 2008년이네요. 2008년에 발달장애가 자폐성 장애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발달장애는 이제 장애 유형 중에 없으니까 사라져야 되잖아요. 사라지지 않고 발달장애는 약간 영역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처음에 발달장애는 자폐성 장애로 바뀌면서 여기에서 다시 발달장애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자폐성 장애와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와 지적장애가 합쳐져서 뭐가 되냐면 발달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발달장애라 그러면 무엇냐라고 하면 지금 장애 유형 15가지 유형 중에 자폐성과 지적장애를 합쳐서 발달장애라고 하는 것이지, 예전처럼 그 발달장애라는 단독의 어떤 장애 유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좀 설명이 좀 애매하게 설명됐나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장애 유형 15가지가 있죠. 여기에 1981년에 장애인복지법이 만들어지고 장애 판정이 실시되면서 5개 장애 유형이 생기고, 1999년에 다시 10개의 장애 유형이 생기고, 2003년에 다시 15개의 장애 유형이 생기는데, 이 10개의 장애 유형 중에는 발달장애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15개로 가면서 처음에 발달장애가 있었는데 2008년에 이름만 바뀌었어요. 발달장애가 뭘로 바뀌냐면 자폐성 장애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기존의 발달장애의 개념은 사라지고 새로운 발달장애라는 개념이 도입되는데, 얘는 뭐다? 자폐성과, 왜냐하면 발달장애가 자폐성으로 바뀌었으니까 발달장애 개념 안에는 자폐성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지적장애가 추가가 돼서 이 2가지의 장애, 15개의 유형 중에 자폐성과 지적장애를 합쳐서 발달장애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이 됐나요? 네, 그래서 외부 신체 장애에는 어떤 장애가 있냐라는 거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이게 신체 외부의 장애잖아요. 그죠? 지체. 뭐 손가락이 절단됐다든지 뇌병변, 뇌의 뇌출혈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각장애, 그 다음에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이렇게 6가지를 합쳐서 외부 신체기능장애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내부 기관장애는 어떤 거냐면 심장, 간, 호흡기, 요루, 장루요루, 그 다음에 뇌전증,
교수님 거기에서 뇌전증이 뭐예요? 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데, 뇌전증, 간질장애가 있죠. 간질장애가 2014년에 이름이 바뀌어요. 뇌전증으로. 간질장애 뭔지 알죠? 간질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죠? 이 간질이라는 언어가 이제 용어가 2014년에 뭘로 바뀌냐면 뇌전증이라고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를 보다 보면 가끔 이런 보도 보잖아요. 뇌전증 장애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뇌전증 장애에게도 운전면허 발급이 타당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까지 막 확대 해석이 되잖아요. 그때 뇌전증은 간질장애인 거죠. 운전을 하다가 간질이 발생해서 사고가 났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기사인 거죠. 그래서 뇌전증 장애까지는 뭐라 그래요? 내부기관 장애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정신장애는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정신장애는 총 세 가지인데 뭐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발달장애와 정신장애가 합쳐져서, 정신장애는 뭐가 있냐면 어떤 장애가 있어요? 네, 정신장애가 있겠죠. 그래서 상기 설명했던 신체적 장애 몇 개예요? 몇 개? 6개 더하기 6개니까 12개죠. 신체적 장애 12개와 정신장애, 이거를 합쳐서 정신장애라 그래요. 정신장애. 그래서 정신장애는 다시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로 또 나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발달장애는 자폐성 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는 또 정신장애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장애 유형 15가지가 있다라는 거, 이 15가지가 6개, 6개, 3개로 나뉘어서 15가지가 된다라는 거. 위에 6개는 뭐냐면 외부 신체 기능 장애. 그 다음에 6개는 뭐냐면 내부 기관 장애. 그 다음에 3개는 뭐냐면 정신장애인데, 정신장애를 다시 쪼개서 발달장애와 정신장애 이렇게 쪼갤 수 있다라는 거. 이 표 제가 사진으로 한번 올려놓을게요. 한번 보시면서 그 말이었군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간질장애가 2004년에 뭘로 바뀌었어요? 뇌전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와, 발달장애라는 용어가 2008년에 자폐성으로 바뀌고, 새로운 발달장애, 2008년 이후의 발달장애는 자폐성과 지적장애를 합쳐서 발달장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죠. 우리가 이전에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의 장애 인구는 과연 장애 발생 출현율은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냐 낮은 편이냐라는 질문을 이미 했었어요. 어때요? 높아요? 낮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엄청 낮아요. 그죠?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장애 발생 출현율은 낮다라는 거죠. 그거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뭐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포함돼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낮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장애 범주가 어때요? 좀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제한적이냐면 의학적인 모델, 1980년대 ICIDH 개념에 의해서 아주 단순한 의학적인 개념에서 장애를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선진국들은 무슨 개념으로? 그래요, 우리가 배웠잖아. ICF를. 뭐예요? 선진국에서는 의학적 모델에 의해서 장애 유무를 단순히 의학적 모델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 적용해요. 어떻게 확대 적용하느냐? 신체 기능의 장애, 즉 의학적인 기능에 의해서도 장애가 판정이 되지만, 그런 환경에서 당신 또한 그런 환경이 아니더라도 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지 못하면, 환경적인 요인 또는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서 참여하고 활동하지 못하면 그것도 뭐에 포함한다? 그래요. 장애에 포함한다라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열 올리고 있죠? 갑자기 열이 올랐었나 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장애 개념이,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아직 장애 개념 자체가 상당히 의학적인, 가장 기초적인, 일방향적인 거라 그랬죠. 일방향적이기 때문에 사고를 바꿀 수도 없고 노력할 수도 없는 그러한 장애 개념으로 우리는 아직까지도 장애 범주를 결정하고 있고,
더불어서 그 장애 범주 안에서도 또 누가 장애 등급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결정할 때도 상당히 제약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어때요? 장애 유형도 많을 뿐더러 그 장애 유형에 포함되는 인구 집단도 어떻게 해요? 상당히 포괄적, 즉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참여되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무엇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포괄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장애 발생 출연율은 얼마 정도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초로 해서 보느냐에 따라 데이터는 좀 다르지만 5.0%, 4.9%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장애 발생 출연율은 한 4.9%예요. 자, 그런데 외국의 장애 발생 출연율은 얼마나 될까라는 거죠. 이 외국의 장애 발생 출연율을 할 때 어때요? 예를 들어 호주 같은 경우는 12%가 뭐다? 그래요.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12.6%, 독일 같은 경우도 네.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들 퍼센티지로 2010년의 퍼센티지로 보면 독일 같은 경우는 17.5%니까 우리나라의 몇 배예요? 거의 4배 이상.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나라는 거의 20% 가까이, 좀 과장하면 20% 가까이가 뭐예요? 장애 인구다라는 거죠. 헝가리, 유럽 국가들이 뭐예요? 복지 국가가, 그러니까 복지 정책이 상당히 잘 돼 있다 그랬잖아요. 헝가리 같은 경우는 22%. 이게 언제적 데이터냐면 제가 교재를 찾았는데 최근 걸 못 찾아서요. 2010년 자료를 보면 헝가리 같은 경우는 22%, 덴마크도 20%, 영국도 17%가 뭐예요? 장애인이에요. 독일은 아까 얼마라고? 17.5%가 장애 인구다라는 거죠. 반면 프랑스는 얼마냐? 13%, 미국은 12%, 한국은 이 OECD 국가 중에 6%인 거예요. 교수님 아까 4.9%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지금 교수님이 방금 아까 6%라고 네. OECD 자료는요, 완전히 맹신할 자료는 절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할게요. OECD라는 그 기구가 어떤 기구죠? OECD. 네, OECD라는 국가가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원래 이렇게 통계를 관리하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통계를 관리하다 보니까 나라마다 기준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나라마다 다 기준이 다르고 그러한 부분들을 통계적으로 하나로 만들지는 못해요. 국제 통계 기구가 아니거든요. 경제협력 개발기구라서 경제협력 개발에 관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해. 그것을 통해서 돈벌이가 안 돼. 죄송해요. 어쨌든 사업을 할 어떠한 그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 세계적인 통계들을 취합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계 전문기관은 아니다 보니까 완전히 맹신할 자료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참고 정도, 툭 해서 참고 정도 하는 자료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한국의 장애 발생 출연율은 약 6%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은 이미 20%가 넘어가는 이러한 수준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교수님이 제가 얘기한 4.9%는 우리나라의 장애 인구를 전부 다 포괄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교수님? 만약에 어르신이 계세요. 70, 80 난 어르신이 계세요. 그런데 이 어르신이 거동하지 못해요. 그럼 분명 장애가 있는 거 맞죠. 관절염이 아주 심하거나 이래서 장애가 있는 거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르신이 장애 등급을 받나요? 안 받죠. 그래서 이렇게 등록 장애인 조건이 충분히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등록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통계는 어떤 통계냐면, 장애가 있으면서
그 절차에 따라서 등록 장애인이 된 경우만 우리가 데이터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9% 이상의 더 많은 장애인들이 우리나라 안에 거주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 우리나라의 장애 발생 출현율이 단순히 5%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장애가 있지만. 그리고 이러한 예는 상당히 가슴 아픈 예이긴 하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출산을 했는데 내 아기가 장애가 있는 것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자폐성 장애라든지 지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부모님이 빨리 가서 장애 등록 신청해야지 라고 해서 장애를 신청할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부모님한테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성장이 좀 늦을 뿐이지 내년이면 좋아질 거야. 여러분이 부모라도 그런 생각 갖지 않겠어요? 그래서 장애가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장애가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부모의 마음은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장애 등록을 미뤄요. 그러다 보니 등록 장애인으로 된 4.9%가 우리나라 전체 장애 인구보다는 작은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4.9%보다 실제 장애 인구는 더 많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장애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을까요? 감소하고 있을까요? 유지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장애 인구는 과연 어떨까요? 어때요? 늘어나고 있을까요? 줄어들고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의 장애 인구는 1번 늘어난다. 5명 손들었네요. 2번 줄어든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손들었네요. 3번 유지된다. 네, 역시 3번을 들 거면 아예 손을 안 들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으신데, 다 보여요. 지금 이게 양방향 수업인 거죠. 여러분들만 저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저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다 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장애 인구는요,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증가합니다. 처음에 없을 때 5개 유형일 때랑 10개 유형일 때랑 15개 유형일 때랑 확실히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잖아요. 유형 자체가 없던 유형이 추가로 발생하면 그 포함 안 돼 있던 인구들이 추가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쭉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쭉 늘어납니다. 언제까지 늘어나냐면, 제가 확인한 거예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12년까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안 보여요, 교수님? 네네네. 감소하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했다가 여기서는 이렇게 약간 평준화가 되고 있어요. 교수님, 왜 그러면 2003년에 15개로 늘어났는데 2012년까지는 증가했다가 그다음 감소하고 있을까요? 아는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거는 네이버에 검색해도 잘 안 나와요. 네. 여러분, 교수님 잘 만난 거죠. 죄송해요. 제가 노인하고 장애인 쪽을 전공하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서 이쪽 연구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작년, 그러니까 제작 1년 반 전에 제주도의 고령장애인 연구도 해서 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작년하고 올해 박사학위 받는 후배들 논문 심사도 하고 하다 보니 그러한 관심이 좀 많은 편이에요. 또 삼천포로, 그죠?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 왜 2012년까지 증가하다 그 다음 감소하냐면, 2010년에 뭐가 있었냐면, 2010년에 우리나라가 장애 등급을 판정하는 그 기준을 이제 새롭게 정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됐냐면, 의사의 재량으로 그래 장애 뭐 1급 줘도 되겠네 이렇게 하면 1급이 됐었어요, 일반적으로요. 물론 그렇게 아주 그렇게 터무니없게 그러진 않았겠지만, 그랬는데 2010년부터는 이제 의사의 재량이 상당히 많이 낮아지고, 뭐냐면 판정 기준에 의해서 장애 등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지손가락 몇째 마디가 절단이 되면 장애 몇 등급,
척추에 핀 몇 개를 받고 척추 2개 이상 시술을 했을 때 지체 몇 등급, 이러한 식으로 예를 들어서 척추 하나만 수술을 받거나 이러면 장애가 안 되고, 이러한 구체적인 부분들이 다 명시가 돼 버려서 의사의 재량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슬금슬금 그 영향력을 받은 것이 2012년 10년에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뭐 이러면서 2012년부터 그 영향으로 장애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또 2010년에 뭐가 만들어졌게요? 장애인 관련해서 기억나세요? 네, 장애인 연금법이 만들어졌죠. 장애인 연금법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조항들이 있냐면, 이게 장애인 연금을 받으려면 기존에 장애 등급을 받았던 분들이 새롭게 갱신을 하는 조건으로, 새롭게 장애 판정을 받는 조건으로 장애인 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2010년 이후에 영향을 받아서 2012년부터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뭐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순간 가슴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딱 지나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져 버리더라고요. 꺼졌어. 그래서 다시 켰다가 다시 왔어요. 네, 좀 이해하세요. 이렇게 중간중간 잘리는 부분들은 혼자 촬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다 혼자 처리해야 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요. 아무튼 다시 이쪽으로 싹 와서요. 자, 그러면 장애 유형 15개 유형 중에 어떤 유형의 장애인이 가장 많을까요? 비율이. 네, 지체장애가 가장 많습니다. 지체장애가 약 5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각장애인 10%, 청각장애인 10% 훨씬 더 돼요. 그 다음에 지적장애인이라든지 내병면 장애인이 약 10% 정도 각각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신장애인 같은 경우는 5%가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발달장애인 하잖아요. 발달장애인이 어떤 장애라고 얘기를 했죠? 발달장애인이 뭐예요? 빨리 얘기해보세요. 발달장애.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합쳐서 뭐라 그랬어요? 발달장애라 그랬잖아요. 발달장애인 인구는 약 1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장애 유형별로 인구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가장 작은 유형을 갖고 있는, 인구를 갖고 있는 장애 유형은 뭘까요? 네, 안면장애예요. 안면장애가 전국적으로 한 2,500명, 2,600명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면장애 인구가 가장 작고요. 얼마? 한 2,6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유형은 지체장애인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각, 청각 장애인들이 또 많이 있고요. 발달장애는 약 전체 장애인의 10% 정도가 발달장애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애인구는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남자가 많습니다. 왜 남자가 많냐면 인구 자체가 남자가 많아요. 일단 여자가 연령별로 봤을 때 여자가 남자보다 인구가 많아지는 나이는 언제냐면요, 5세 연령, 5세 단위로 연령을 딱 끊으면요, 65세가 넘어가면 남자 인구는 적어지고 남자 인구가 항상 65세까지는 많다가 이렇게 성비가 65세가 되면 남자보다 여자가 많아져요. 왜 그래요? 평균 수명의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여자의 평균 수명이 높고 남자의 평균 수명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65세가 넘어가면서 이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성의 인구가 남성의 인구보다 많아져요. 이것도 제가 노인 쪽 연구를 많이 하니까 같이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인구 중에 남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장애 인구도 남자의 인구가 다 많아요. 여자보다. 각 유형별로. 더불어서 또 어떤 이유가 있냐면, 남자가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좀 달라지겠지만 지금까지는 남자가 산업 현장에 거의 주를 이루었었다라는 거죠. 즉 약간 위험한 일들은 남자가 지금까지는 많이 해왔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산재라든지
이러한 장애 발생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부 기관 장애도 남자가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점점 바뀌겠지만 지금까지는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장애 인구 비율이 많다라는 거죠. 자, 이것만 하고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자, 우리나라의 장애 등급은 몇에서 몇 등급까지 있다? 하나, 둘, 셋! 네. 기억나세요? 과거에는 1에서 6급까지 장애 등급이 있었죠. 장애인 복지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었는데 2019년 바로 1년 전이죠. 2019년 7월 1일부터 바뀌었죠. 어떻게? 그 1에서 6등급 사이에 장애 등급은 사라지고 장애 정도가 심하냐 심하지 않으냐로 이렇게 양분되어서 설명되어진다라는 것,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오늘 수업은 조금 길었나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